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4명의 대선 후보가 격돌하는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오늘 밤 열립니다. 복지정책과 인구 대응 등 사회 분야가 토론 주제인데 후보들과 관련된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로의 이번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큰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과 군사 장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부근 공군기지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더 강력한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TV 방송 타워가 폭격을 당했고 제2도시 히르키우에선 시청 청사와 주거 지역 등에 폭탄이 떨어져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 8만 명 넘게 급증해 22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의 방역 패스 해제 등 정부의 이딴 완화 조치가 확진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7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네, 대선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틀 뒤면은 사전투표도 이루어지죠. 유세 총력전을 펼치던 후보들, 오늘은 마지막 TV 토론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마지막 표심은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대선 국면 주요 현안,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별 일정이 없는데 지금 토론 준비에 전념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준비한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었던 실력과 실적, 그다음에 경험 이런 네. 것들을 계속 강조할 생각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어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사회 분야 토론인데, 자, 이제 사전투표도 이틀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토론에서 사실 승기를 잡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네. 이 승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점을 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후보 측 토론 전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그 전에 그 5시 반에 네. 그 당사에서 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대사를 윤석열 후보가 접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침략 그 사태에 예. 대해서 결국은 큰 또 위로와 함께 또 함께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실 거고요. 네. 또한 오늘 뭐 사회입니다만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세계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러한 문제점을 좀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전반에 대한 비전과 또한 미래에 대한 제시 뭐 네.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사회 분야긴 한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안보 관련한 내용도 좀 공방이 오갈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어쨌든 남은 7일 지금 총력전이 펼쳐져야 될 순간인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남은 기간 무박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예고했어요. 어떻게 네.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10시에 이제 대선 토론이 끝나고 예. 이제 바로 지금 충청도로 출발을 하실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월 8일까지 계속 그 전국을 그 순회하면서 지금 유세 총력전을 이제 펼칠 그런 예.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선 막바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정권 교체의 필요성, 예. 당위성을 지금 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중도층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중도층이 과연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실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특히 수도권 지지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의 이러한 그 무분별한 그 비과학적인 방역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또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저희들의 어떠한 그런
정책 제시를 통해서 중도층과 또한 그 수도권 표심을 또한 예. 공략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무박으로 전국 순회하면서 그 현 정부의 실정을 좀 부각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들리는데 김원희 의원님 네. 월요일에 한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출연하셔서 이번 그 대선은 누룽지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그 바닥 표심까지 긁어 모아야 되는 이런 그 접전 양상이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유세 전략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무박 2일, 네. 무박 3일은 들어봤는데 네. 무박 6일을 말씀하셨어요. 네. 시간을 계산했더니 한 144시간 잠을 안 네. 주무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중간에 그냥 뭐 쪽잠을 적당히 그냥 6박 예. 7일 전국 집중 투어 정도면 적당했을 것을 무박 예.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는지 국민들이 또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민주당 잘못하면 스텝들 죽습니다. 예, 자,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에 준비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3월 4일, 5일이 이제 사전 투표고요. 3월 예. 9일이 이제 본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일반적으로 이 즈음이 되면 전략 지역 그리고 접전 지역에 집중하죠, 보통. 예. 저희들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전략 지역,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사사시 누비는 그런 꼴목꼴목 누비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재명 후보는 다행히 메타버스를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운영하면서 전국을 곳곳을 누볐는데 약 92개 시군을 직접 갔고요. 네. 약 1만 킬로 정도를 달렸더라고요, 저희가 메타버스가.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지역 공약이라든가 지역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지역 유권자들과의 소통은 충분히 뭐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또 우리에게는 원팀 구성원인 이낙연 우리 위원장과 정세균 위원장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후보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전략 지역, 접전 지역이 그럼 어디냐 이 문제인데 네. 결국은 서울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의 서울 지지율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2월 초에는 28%였다가 중순쯤에는 31%. 지금 말에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약 32%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계속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서울에서 이기면 우리 이번 선거 이긴다, 이번 대선 이긴다라고 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울 지역에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힘들었잖아요. 예. 특히 서울 지역이. 그러면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구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긴급하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 네. 부족하면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동원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원하겠다는 약속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전국을 돈다기보다는 전략 지역 그중에서도 이제 서울 위주로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경기 뭐 지역도 워낙- 저희들이 이제 서울 예, 경기가 수도권 위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워낙 뭐 박빙 구도다 보니까 선거 캠프마다 지금 표심 모으기 전략이 치열한 상황인데 선거 마지막 변수라는 단일화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김동연 후보 오늘 오전 회견 내용 그리고 여야 목소리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 김동연과 새로운 물결은 기득권 깨기라는 시대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쪽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돼서 깨졌다면 네. 이쪽은 뭐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계산은 차치하고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 이런 모델을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이고 예. 통합정부 모델이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리를 갖고 다투다가 깨지는 것보다 이렇게 힘을 합하는 모습 이런 데서 저는 국민들이 희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보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해야 정치는 미래가 있다. 예. 지금 뭐 그렇게 김동연 심지어는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표가 더 플러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고도 지는 경우에는
그 후에 오는 정체성 충돌과 혼란의 그 후유증을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조원진 대표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걸 본인들이 그걸 말로 꾸며서 국민들 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국민들은 그렇게 던지는 순간, 막 던지는 순간, 아, 잡탕이구나, 급했구나.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신발끈을 묶겠다.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을 한 건데 지금까지 김동연 후보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었는데 오늘 지금 연대를 하는 겁니다. 효과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 김동연 후보님을 지지했던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좀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주장하면서 한 0.6에서 1. 몇 프로 정도의 고정 지지층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정말 유능하게 우리 대통령이 이끌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새롭게 국민 통합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성향상으로 보면 합리적 중도 혹은 합리적 보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충성도와 결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서 우리 김동연 후보의 어떤 이런 지지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좀 받아 안아줄 것 같다. 충실히 시행해 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박빙 구도잖아요. 지금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뭐 엎치락뒤치락인데 이런 상황에서 초박빙 구도에서 이재명 지지로 이어진다면 김동연 지지자들의 지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어진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원희룡 전 지사께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실패하면서 우리 뭐 이재명 후보의 이런 통합 행보가 좀 배가 아픈 거 봅니다. 근데 정말 근데 한 말씀 드리면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오히려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단일화 통합 움직임을 신경을 더 쓰시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원희룡 본부장이 오늘 잡탕 정치냐 이런 비판을 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김동연 후보하고 연대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조원진 후보한테도 손을 내밀고 이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당선이 돼서 통합정부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 정체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선자를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선언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옳은 길도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게 결국은 고집과 아집으로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여러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대통합 정신을 구현해서 국민 내각, 능력 있는 사람들을 쓰고 그래서 좌든 우든 그게 호남이든 경상도든 혹은 과거가 어떻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인재로 발굴해서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걸었던 정책들 중에 훌륭한 정책들 그게 유승민 후보가 내걸었던 홍준표 의원이 내걸었던 좋은 정책은 우리가 받아 안아 쓰겠다라고 하는 통합의 정신이 녹아 들어간다면 저희는 사소한 차이는 의논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비판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이제 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하셨던 분이고, 또한 뭐 어떠한 그런 뭐 성향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뭐 지금 민주당과 뭐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 지지도 뭐 여론조사상에 또 지지도도 굉장히 미미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것으로 인한 연대로 인한 뭐 어떤 그런 뭐 영향력이 좀 미미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뭐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하는 경우에 당연히 어떠한 그런 국민 통합의 이제 정치를 하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또 앞으로 그 대선 그 이후에라도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같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계시다. 자, 이재명, 김동연 후보 두 후보의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 선언 내용을 좀 보면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은 인수위 기간 안에 논의를 다 해서 이거 국회로 넘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거는 개헌 상황이니까요.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급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게 헌법에 어느 정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네. 좀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합의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좀 임수위 기간 중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이 172석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면 임기 초에 개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우리 김동연 우리 후보께서 정말 흔쾌히 동의해 주신 거는 이런 정신인 것 같아요. 대통합 정신을 그냥 말로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받쳐줬잖아요. 2월 결의를 27일 날 한번, 예.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선거구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3인 이상 선거구로 중대선거구제의 비례성을 강화했단 말이죠. 즉 과거에 2인 선거구로 그냥 1당과 2당이 나눠 먹던 구조를 3당이나 4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3등, 네. 4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다당제 구도, 다양성을 네.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포함돼서 저는 충분히 이런 국민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어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개헌을 충분히 초반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만 결의도 다지고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이겼을 경우에 국회로 넘어왔다. 네. 근데 뭐 삼선 초과 연임 금지 같은 경우 민주당 의원들도 쉽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네. 내용 중에 핵심이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의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 당내에서 어느 동일 정도 지역의 삼선 금지. 다른 네. 지역에서는 그럼 가능한 거예요? 삼선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정세균 전 의장님처럼 예. 무주진한 장소에서 하시다가 종로에 오셔서 옮겨가지고 지역구에서 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능. 그렇죠. 험지로. 예. 그러니까 당선 가능한 곳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역구를 버리고 당선 예. 가능한 지역구를 버리고 당을 위해서 험지로 간다.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험지로 간다라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삼선 초과 연임 금지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떻게 통과를 시키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주혜 의원님. 네. 국회 개헌 문제라든가 지금 얘기 나눈 이 삼선 초과 연임 금지 문제 같은 경우 네.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삼선 그 초과 예. 금지 연임 같은 금지, 경우는 예, 정치 개혁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예. 그러한 내용의 지금 개정안을 발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근데 다만 취지에는 동의. 예, 근데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 그 나온 이런 그 김동연 후보와의 그런 연대 아니면 예. 이 이제 뭐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이게 진정성과 실천 의지거든요. 이게 사실 개헌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 제7공화국을 지금 개헌을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개헌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 그 선거에서의 공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그런 그 김동연 후보와의 그런 뭐 단일화 구상 방안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가 어떤 그런 그 이재명 후보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개헌 공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세웠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가 지금 얼마 안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그 선거를 네. 얼마 앞둔 시점에서 정말 이것은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지금 그 흡수해서 이루어야되는 예. 그런 부분인데 예. 좀 이러한 부분이 너무 그렇게 단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선거용 아닌가 네. 하는 이런 의심을 좀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그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위성정당 뭐 금지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위성정당을 스스로 만든 것이 연동형 비례제를 또한 그 선거법 개정안을 그리고 통과시킨 것이 민주당이고 그것을 깨고 또 그 취지에 반하는 네. 위성정당을 만든 것이 그런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을 그러면 이제서야 다시 얘기를 꺼낸 네. 때는 그 부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스스로 만든 법을 부정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오히려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 것이 아니라 마치 본인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선거 임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나 네. 얼마나 그렇게 농축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예.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자, 짧게 한마디만 이런 제가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짧게 있습니다. 예, 한마디만. 아주 짧게요. 예, 네. 이재명 후보가 개헌 공약은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좀 보세요 좀.
여러 차례 했고요. 본인의 임기를 1년 단축해서 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서너 차례 이상 했고요. 네. 그 제안을 김동연 후보가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이제. 근데 나부터 시행하는 걸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헌법에는 본인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친절하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 그걸 번 안 했다고 하셨다. 그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안 그리고 김동연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행사장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만나는 사진이 한 장 포착되는데 그 장면만 포착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주혜 의원님, 네. 좀 표정이 두 분이 굳어 계셔서 네네. 좀 단일화가 좀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어제 또 안철수 후보는 기자들에게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아직 가능성 남아 있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날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일주일 예, 남았습니다. 뭐 그게 뭐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예.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라 네. 어떠한 그런 뭐 그러니까 상상 밖의 어떠한 일들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아직 뭐 불씨가 전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확률은 뭐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냥 후보 경쟁력으로 승부하자 이런 목소리도 좀 강해지고 있다. 좀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기 상황이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가 있기 뭐 때문에. 언제까지 단일화를 보고 예, 그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기 예. 때문에 뭐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당연히 이제 이것이 결국은 또 불가능하게 될 때에 대비해서 당연히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예. 대선을 승리한다 이런 당연히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상 이 단일화가 결렬되는 시점, 그 윤석열 후보 일요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 여론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살펴볼 텐데 뭐 현재 각 당에서도 뭐 여론을 돌려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칸타코리아, 리얼미터, 미디어 리서치 저희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칸타코리아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44.1, 이재명 후보 34.1, 리얼미터는 이재명 43.1, 윤석열 46.3, 그래서 3.2%포인트 차고요. 미디어 리서치는 이재명 후보가 45%, 윤석열 후보가 44.9%. 뭐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초접전으로 좀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 여론 흐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말 답답하죠. 저희들도. 답답하다. 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거 양상이니까요. 예.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하게 끝까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후보의 강점과 예. 대한민국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그 어떤 유능함 이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쯤 되면 나왔거든요. 좀 네. 그게 폭이 좁아지고 넓어지곤 했지만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는 경향성은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조사에까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이니까 네.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흐름과 경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추격 상승세 그리고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반면 즉 우상향을 가리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정체돈은 하락세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희망을 품어보고요. 네. 그리고 이 후보가 이번에 김동연 후보의 지지선언과 더불어서 서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28에서 31, 32까지 지금 2월 한 중하순 정도에 32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예. 남은 기간 동안 몇 프로 정도만 더 올라가 준다면 추가 상승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기대하고 있고 뭐 여론조사 발표가 안 되더라도 네. 그 흐름이 유지되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추이를 봤을 때 좀 기대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만 공표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이제 뭐 암흑기에 돌입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주혜 의원님, 윤석열 후보 캠프 그 선대위에서는 여론 흐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일요일에 이제 그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예, 뭐 좀 이렇게 현재로서는 어렵게 단일화가 이제 어렵게 됐다는 그러한 이제 진정성을 담은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단순히 결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민의힘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어떠한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것은 왜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어떠한 그런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국민들이 어떠한 그런 지지세 결집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방금 그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옮겨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방금 이제 보인 그런 그 한 10%의 그런 격차 이것이 일요일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지지세가 오히려 저희 지지세도 결국은 결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다만 저희가 뭐 앞으로 선거까지 며칠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러한 청독전을 저희는 이렇게 벌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빙구도에서 새 결집도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어제 3.1절을 맞아서 열띤 유세를 펼친 후보들 모습 그리고 혼돈 속에 지금 진영을 넘나든 지지 선언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 소식까지 박성원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대선 D-7일 후보들의 유세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양강 후보 모두 서울 유세로 맞붙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씨와 서울 명동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어퍼컷 세리머니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이번엔 아예 글러브까지 끼고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홍수환 전 한국권투위원 회장이 끼워준 글러브였습니다. 양쪽 진영의 막판 새 모으기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간 연대에서부터 경선 후보들 간의 완전한 원팀 구성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돕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유승민, 홍준표 두 경선 경쟁자들이 함께 유세차에 오르며 처음으로 원팀 완전체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지했던 후보를 떠나 반대 진영으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어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집회를 벌였던 이 단체는 당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했었는데요. 입장을 바꾼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해온 인사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홍 의원 캠프에서 언론방송특보로 활동했던 표철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엔 민주당 선대위에 언론혁신특보단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도 영호남의 통합을 추진할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민주당은 박근영 전 이사장을 선대위 총괄특보단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뜨거워지는 유세 현장만큼이나 요동치는 대선 판도. 과연 유권자들의 마지막 선택을 누구를 향할까요? 네, 뭐 유세 현장에서는 현장하고 직접 호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어퍼컷 세리머니도 나오고 발차기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자, 윤석열 후보 지금 박성원 앵커가 정리했지만 어제 원팀 유세를 펼쳤는데 그동안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었던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보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도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진영을 넘나드는 지지 선언 이게 너무 광폭이라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재명 지지를 이제 선언하신 이제 이런 분들은 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뭐 어떠한 그런 뭐 세력이 있는 것이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안철수 후보 지지를 또 선언하셨다가 그 단일화가 이제 어려워진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지지 철회를 하고 이렇게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이제 의견 표현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있었던 그 서초동에서 있었던 그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윤석열 후보 지지는 어떠한 그런 이게 뭐 단순히 한두 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의 지금 당원들이 그렇게 그 윤석열 후보 지지를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어제 제가 그 현장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깨시언 같은 경우는 네. 조국 사수대의 선봉에 섰던 이제 그런 당이었죠, 단체들이었죠. 예. 그리고 또한 그 어떠한 그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뭐 어제 그 대표가 하신 말씀은 그 윤석열 후보에게 대해서 이제 서초동에 빚이 있다, 네. 빚을 차차 갚아가겠다. 근데 결국은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조국 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옳았다. 그리고 또한 어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나 위선을 결국은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저희에게는 뭐 10배, 100배의 굉장히 그 진영, 네. 굉장히 또 그 좀 좌측에 저도 그 말씀 좀 드릴 수 진영에서 있도록. 오히려 굉장히 네. 그 또 반대점에 이렇게 서 있던 분들이 저희를 여러 분들이 그렇게 지지를 한다는 점에서는 예. 결국은 이번 그 대선은 결국은 정의와 결국은 또 불의의 그런 다툼이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예. 끝까지 어떤 그런 그 이재명 후보의 지금 대장동 비리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부각을 하면서 어떠한 후보가 좀 더 깨끗하고 조금 저도 정직하게 말씀을 대한민국을 드리겠습니다. 이끌 후보인지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전주의 다하려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시간만큼 김원희 의원님께도 네. 이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우리 캠프에 계셨던 우리 표철수 선배님이나 그다음에 부산 선대본 그리고 청년 특보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달라요. 다른 내용들하고 좀 다른 게 뭐 세력이 아니다라고 폄하하셨지만 이분들이 제안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한 10% 정도 예. 홍준표 후보가 이겼는데 신천지 사람들 10만 명 정도가 들어오면서 당원 경선에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함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 게 다 말짱?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예.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착목하는 거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다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중도층에게 큰 울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저는. 예.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아까 깨시험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는데 좀 아쉬워요.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우리 민주당을 계속 믿고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반성이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 마음을 반드시 다잡아 와야겠다, 되잡아 와야겠다 이런 결심과 각오 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유능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예. 바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TV 토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잦은 말실수 예. 혹은 잘 모르는 상황, 국정을 잘 몰라요. 특히 경제 문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오직하면 우리 안철수 후보가 눈을 질끈 까고 도리도리를 하셨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들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토론 끝날 때마다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발언 가지고 좀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오늘 마지막 TV 토론 저녁에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보시면서 유권자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모레는 또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의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군의 동부전선 최전방이 된 곳이 폴란드인데요. 이 폴란드가 전투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폴란드군이 탱크와 대공포, 산악부대를 중심으로 동부전선의 전력을 확충하고 대비 태세에 나서는 모습이 와이된 카메라에 잡혔는데 자,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국경도시 프셰미실 인근인 주라비카 지역의 탱크 부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잔뜩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훈련 준비에 나섰습니다. 훈련을 마친 탱크들은 정비를 마친 뒤 커버를 씌우고 다음 출격을 기다립니다. 앞서 전날에는 동부전선으로 이동하는 폴란드군의 탱크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프셰미실에서 불과 40분 거리에 있는
폴란드 동남부 도시 야로슬라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미사일 수백 발이 날아왔던 걸 감안해 대공포 부대도 훈련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된 국경도시 프셰미실의 산악부대도 쉴 새 없이 훈련 병력을 출동시키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군의 동부전선 최전방이 된 폴란드는 최근 전투력 강화에 적극적입니다. 폴란드군 관계자는 동부전선에서 탱크와 대공포대, 자주포, 산악부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대비태세가 한창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at the verge of the most dangerous conflict since World War II. Unity and cooperation as part of NATO is the best response to an aggressive action by Russia. 폴란드군은 앞으로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고기동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신형 에이브럼스 탱크 2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다른 신형 탱크 55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도 후보에 올라가 있어 최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폴란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전쟁의 그림자가 동유럽에 짙게 들이오면서 폴란드에 마련된 나토의 동부전선 최전방의 방어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야로슬라프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 침공 7일째인데 주요 전황 전해주시죠. 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장갑차와 탱크, 화포들이 키이우 도심 20여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이우 근교에는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긴 행렬을 이룬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동부에 위치한 제2도시 하르키우를 비롯해 남부의 오데사, 마리우폴에서도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르키우에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공수부대가 2일 동부 하르키우에 진입해 병원을 공격했으며 현재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도시가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우크라이나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의미 있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며 후속 협상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1차 회담을 마친 양측 대표단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며칠 내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후속 협상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네, 러시아는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진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연설이 시작되자 항의의 표시로 줄지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며 경제 제재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후에 첫 국정연설했는데 예상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 많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오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예상하지 못한 힘의 벽에 직면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가 광범위한 제재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비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재벌의 재산을 압류하고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도 미국에 맞서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는 특별 손님으로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초청돼 질 바이든 여사 옆에 자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응원을 약속하며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구는 500점이에요. 골프는 수준급이고 만능 스포츠맨인데 생활에 어려움 겪고 있어요.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근데 운동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리고 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받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병무청장이 참석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윤석열 후보 부동실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병무청장. 네. 94년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당시에는 또 이제 시력이 또 바뀌었어요. 0.7, 0.5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부동시로 인해서 병역을 회피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건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는 뭐 국민들 개인의 자유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식에 대해서 그래프 보세요. 왼쪽 눈이 저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좋아지고 또 이준석 당대표는 도리도리 하는 것도 부동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 중에도 당에 부동시가 많은데 도리도리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당 의원님들이 아마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흠잡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2년도 병풍 조작 사건을 일으켰었던 그 당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제기하는 게 옳은가 하는 것은 조금 제가 그 박형준 부산시장 아실 거예요. 제가 가까워서 물어보니까 그분은 교정 시력이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력은 훨씬 작은데 골프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하고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구 500은 가짜 뉴스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송영길 대표랑 비슷하게 친대요. 아니 본인이 500 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 가짜 뉴스고.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민주당이 다 방어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한 2년 전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다, 창피한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확인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를 해서 의혹이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냥 딴 얘기하고 좀 깽판 좀 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회장이 지적이니까 쫓기시는 가만히 있어 좀. 초봄에 포근함을 느끼기 좋은 하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기온 8.8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10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밤사이 강원 산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6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에서 5도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